모든 과학자가 천재일까요? 사실 엉뚱한 실험에서 살아남은 이들만 그렇습니다. 인간과 원숭이 잡종 15나 공중 화장실에 숨어있는 수상한 인간들처럼요. 여기 역대 가장 미친 듯하고 어리석은 과학자 25명이 있습니다. 25번째입니다. 경험주의의 아버지 중 한 명부터 시작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경험주의는 지식이 가정이 아니라 증거에 기반해야 한다는 믿음입니다. 그는 프랜시스 베이컨으로 영국 르네상스 시대에 글쓰기, 철학, 정치, 과학, 식품 보관 등 다양한 분야에 흔적을 남겼습니다. 마지막 식품 보관과 관련된 정말 어리석은 실험 때문에 그가 죽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겠습니까? 1626년 베이컨의 죽음에 대한 유명한 이야기 중 하나는 그가 북런던 하이게이트에서 깊은 눈을 헤치며 갑자기 아이디어를 떠올렸다는 것입니다. 눈과 얼음을 이용해서 고기를 보관할 수 있다면 어떨까? 그는 털을 뽑은 암탉 한 마리를 건네받아 그 안에 눈을 채워넣고 시간이 지나도 보관이 가능한지 실험해 보았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는 그 답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는 병에 걸려 곧 폐렴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닭에 대한 생각은 옳았지만 자기 보존 본능도 예리했다면 좋았을 텐데요. 그래도 그의 실험들 때문에 미친 변태로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24번 20세기는 전 세계적으로 과학 연구 자금이 넘쳐나던 시기였고 그로 인해 가장 큰 혜택을 본 사람 중 한 명이 소련의 과학자이자 수의학 생식 전문가인 일리아 이바노프 박사였습니다. 그는 인간과 유인원이 서로를 임신시킬 수 있음을 증명하면 진화를 확실히 입증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후 점점 더 기괴하고 불법적으로 변해갔습니다. 1927년 이바노프와 그의 아들은 매우 정상적인 부자 활동으로 3마리의 암컷 침팬지에게 인간의 정자를 인공 수정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들은 기괴한 실험을 하기 위해 프랑스령 기니의 한 연구시설에 접근 권한을 부여받았고 그의 아들은 침팬지가 반항할 경우를 대비해 권총을 챙겼습니다. 하지만 이바노프가 개발한 최첨단 인공수정 기술을 사용했음에도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이바노프는 단순한 변태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소련에서 자금을 받았고 소련은 그의 연구가 미국 기독교 근본주의에 맞서 다윈주의를 깃받침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그는 프랑스 파스테르 연구소에서도 지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바노프의 모든 암컷 침팬지 인공수정 시도가 실패하자 그는 또 다른 선택지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바로 인간 여성에게 휴먼지 아기를 갖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1920년대 후반 그는 타잔이라는 이름의 수컷 오랑우탄을 기증자로 구입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기꺼이 참여할 인간 여성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실제로 몇 명을 찾았는데 모두 정신적으로 불안정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실험이 이루어지기도 전에 타잔은 뇌출혈로 죽고 말았습니다. 이반노프 박사의 꿈은 스탈린이 휴먼지를 원하지 않아 끝났습니다. 그는 과학자 수청으로 굴라그에 보내졌죠. 이는 자연에 대한 범죄입니다. 이제 두 번째 범죄 23번을 살펴보겠습니다. 알베르트 아인슈타인만큼 똑똑해지려면 그의 뇌를 먹기만 하면 된다고 상상해보세요. 이런 생각은 보통 보안이 엄격한 정신병원 밖에서는 잘 하지 않지만 먹을 수 있는 기억이라는 개념은 20세기 중반 애편형 동물 연구하던 몇몇 잘못된 과학자들의 집착이 되었습니다. 제임스 맥코널은 동물계에서 가장 단순한 신경세포를 가진 생명체 중 하나인 편형 동물이 실제로 기억을 형성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실험을 했습니다. 그가 1950년대 학생이었을 때의 일입니다. 하지만 이제 성인이자 과학자가 된 그는 정말 기이한 실험을 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다른 과학자들이 그가 제정신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동안 그는 자신의 실험이 기억이 뇌의 시냅스에 저장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세포 안에 있는 RNA 분자에 화학적으로 암호화되어 있다는 것을 증명했다고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즉 기억은 뇌뿐만 아니라 발에도 있다는 뜻입니다. 그때부터 상황이 무서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기억이 모든 조직에 저장된다고 믿은 그는 편형동물 한 마리에게 묘기를 가르친 뒤 그 개체를 잘라 다른 편형동물에게 먹였습니다. 이렇게 하면 그가 주장하기로는 지능이 전이된다고 했습니다. 물론 맥코넬은 기억 전이가 인간의 소화기관의 산성 환경에서는 아마 살아남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그 시점에서 그는 나무만 보고 숲을 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전혀 말이 되지 않았고 과학적으로도 아무런 타당성이 없었습니다. 맥코넬은 안타깝게도 유망한 과학자에서 괴짜이자 웃음거리가 되었고 자신의 엉뚱한 이론을 공유하기 위해 반풍자적인 과학 잡지인 더 웜 러너스 다이제스트를 직접 발간하기도 했습니다. 맥코넬은 과학사에 큰 흔적을 남기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다음 과학자는 분명히 큰 족적을 남겼고 그 대가는 그녀의 생명이었습니다. 22번입니다. 마리 퀴리의 직접적인 연구 태도 덕분에 우리가 오늘날 라듐과 폴로늄 같은 방사성 원소에 대해 알 수 있게 된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또한 마리 퀴리는 두 과학 분야에서 노벨상을 받은 몇 안 되는 인물이지만 그녀의 획기적 연구는 개인적으로 큰 대가를 치르게 했다는 점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마리 퀴리를 유명하게 한 방사성 물질들이 결국 그녀의 죽음에 기여했습니다. 그녀는 1934년 7월 4일 평생 동안 노출된 방사선으로 인해 직접적으로 발생한 재생불량성 빈혈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방사선으로 그녀의 골수는 혈액세포를 만들지 못해 고통스럽게 사망했습니다. 그녀가 노출된 방사선의 양이 너무 심해서 땅과 주변 사람들의 안전을 위해 납으로 안을 댄 관에 안장되어야 했습니다. 그녀의 대표 실험이 있은 지 한 세기 넘게 지난 지금도 그녀가 썼던 많은 장비는 여전히 위험한 방사능을 띱니다. 과학 발전은 많은 순교자를 낳았지만 다음에 소개할 과학자처럼 피할 수 있었던 비극도 있었습니다. 21번입니다. 소련 과학자 알렉산드르 보그다노프의 연구는 수백만 명을 살렸지만 그는 자신의 생명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위대한 수열 개척자 보그다노프의 기이한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또 다른 르네상스형 인물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볼셰비키 혁명가였고 틈틈이 과학 소설을 쓰던 작가이자 의사 그리고 철학자였습니다. 하지만 그를 역사에 남기고 동시에 시체 안치대에 눕게 만든 것은 바로 그의 수열 기술 혁신이었습니다. 1928년 그는 결핵과 말라리아로 죽어가던 21살 학생을 만나게 되었고 그 학생과 직접 수혈을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보그다노프에 따르면 그것은 성공이었다. 학생의 젊은 피가 그의 노화된 몸을 젊게 만들 것이라 생각했고 보그다노프는 자신의 피가 결핵 면역이 있어 학생을 치료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당연히 이것은 효과가 없었고 보그다노프는 급성 용혈성 수혈 반응으로 인해 50대에 완전히 예방할 수 있었던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 학생은 완전히 회복해 정말 마법 같은 피였을지도 모릅니다. 다음 과학자도 자신에게 마법 같은 목소리가 있다고 생각했죠. 20번입니다. 어릴 적 여름 캠프에 와 있다고 상상해보세요. 모든 것에서 벗어나 잠시 쉬면서 상상력을 마음껏 펼치고 모험을 즐길 수 있는 기회입니다. 단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매일 밤 잠을 자려고 할 때마다 어두운 그림자 같은 형체가 오두막 구석에 나타나서 내 손톱은 정말 끔찍하게 쓰다 라는 말을 수백 번씩 중얼거립니다. 이건 공포영화의 오프닝 장면도 아니고 정말 무서운 가위 눌림 상태에 대한 설명도 아닙니다. 이것은 1942년 로렌스 레션 교수에 의해 한 무리의 소년들이 자신도 모르게 과학 실험 대상이 되었을 때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그들은 이제는 널리 반박된 수면 학습 이론, 즉 사람이 잠자는 동안 교육용 오디오를 들려주면 잠재의식이 그 정보를 흡수한다는 생각을 실험해보고 싶었습니다. 레숑 교수는 습관 형성이나 교정에 활용 가능한지 알아보고자 손톱을 물어뜯는 소년들과 소규모 여름 캠프를 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 문구를 계속 반복해서 들려주는 축음기를 틀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축음기가 고장나자 레숑 교수는 밤에 직접 오두막에 몰래 들어가서 몇 시간 동안 내 손톱은 정말 끔찍하게 쓴맛이 난다고 반복해서 말해야 했습니다. 그는 실험 결과가 수면 학습 이론을 증명했다고 주장했지만 많은 이들이 실험 설계가 이상하고 소름 끼치며 비과학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래도 아무도 죽지 않았죠. 다음 사례와는 달리요. 19번입니다. 1753년 발트 독일계 러시아 물리학자 게오르크 비렐름 리히만은 역사를 만들었고 동시에 역사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그는 과학계에서 매우 영향력 있는 인물로 그의 이름을 딴 리히만의 법칙이라는 물리법칙도 있습니다.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그는 자신이 발명한 새로운 장치인 전기 노문으로 번개를 포획할 수 있는지 연구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 장치는 그의 집 지붕에서 내려오는 전선에 연결돼 있었습니다. 그를 도와주던 동료와 M. 소콜로프는 나중에 이 실험이 어떤 관점에서 보면 적어도 성공적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그 장치는 실제로 공중에 떠다니는 전기를 포착했고 순수한 전기가 눈부신 구체 형태로 만들어진 놀라운 구형 번개 현상을 만들어냈으며 그것은 즉시 리히만의 머리를 강타했습니다. 그 전기는 그의 발을 통해 바닥으로 흘러내리면서 엄청난 힘으로 그의 신발에 구멍을 내고 그를 방 건너편으로 날려버렸습니다. 링맨과 전기노몬 둘 다 즉시 끝장났습니다. 하지만 전기 없이도 감전되는 방법이 있습니다. 18번째입니다. LSD는 20세기의 가장 놀라운 양리학적 발견 중 하나입니다. LSD는 반문화운동과 비틀즈의 명곡 졸작을 남겼습니다. 또한 치료에 잘 반응하지 않는 정신질환 환자에게 놀라운 치료 잠재력이 있다는데 모두 동의합니다. 단 한 번의 연구만이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서커스 코끼리를 LSD로 완전히 뿅 가게 만들면 어떻게 될까요? 문제의 코끼리는 투스코로 오클라호마 시티 동물원에 있던 큰 수컷 인도 코끼리였습니다. 그의 운명은 오클라호마 대학교의 연구자들이 그에게 무려 297mg이라는
엄청난 양의 LSD를 투여하려고 했을 때 영원히 결정되었습니다. 이는 사람의 기분 전환용 복용량의 약 3000배입니다. 과학자들은 투스코 같은 큰 동물에도 효과가 있을 것이라 판단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엄청나게 과도하게 투여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투스코에게 그 어마어마한 양의 LSD를 주사한 뒤 그가 완전히 뿅 가서 지각의 문 속을 헤매는지 지켜봤습니다. 하지만 대신 투스코는 5분 만에 땅에 쓰러졌습니다. 2시간도 채 지나지 않아 투스코는 죽고 말았습니다. 과학자들이 그에게 준 유일한 여행은 저승으로 가는 여행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멍청한 과학자들은 자연에서 가장 큰 생물만을 노리는 게 아닙니다. 그들은 가장 작은 생물들도 괴롭히는데 기꺼이 나섭니다. 17번입니다. 여러분의 지식에 따라 존 왓슨 박사는 유명한 문학탐정 셜록 홈즈의 용감한 조수이거나 아니면 기이하고 소름 끼치는 실험들로 유명한 영향력 있는 심리학자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실험도 악명 높은 리틀 엘버트 실험만큼 이상하고 소름 끼치며 멍청하지 않았습니다. 왓슨은 행동주의의 아버지로 알려져 있었는데 행동주의는 인간의 행동이 내면의 의식보다는 삶을 살아가면서 특히 어린 시절에 학습된 조건화된 반응에 의해 더 많이 형성된다고 주장하는 심리학의 한 학파입니다. 행동주의에 따르면 우리는 습관의 산물이며 왓슨은 새로운 습관이 주입될 수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예를 들어 아무 해도 끼치지 않는 흰 쥐를 작은 소년이 두려워하도록 만드는 것처럼 말이죠. 이 완전히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고전적 조건 형성 실험에서 그는 리틀 엘버트라는 실제 아기에게 흰 쥐를 소개하고 둘이 함께 놀게 했습니다. 리틀 엘버트는 쥐를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즐겁고 호기심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왓슨은 큰 금속 조각에 망치를 세게 쳐서 알버트가 울 정도로 크고 무서운 소음을 냈습니다. 그는 이 과정을 반복해 아기 실험 대상자는 쥐만 봐도 울고 공포에 떨게 됐습니다. 결국 알버트의 어머니는 이사를 가면서 아들을 실험에서 철회시켰습니다.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왓슨은 대학원 조교와의 불륜이 밝혀지면서 사임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영혼이 없어도 상관하지 않는 곳 메디슨 애비뉴의 브랜딩과 광고 업계에서 새 일자리를 얻기로 결심했습니다. 자, 그럼 다음 이야기를 해볼까요? 16번. 아기 침팬지를 이상하게 생긴 인간으로 키울 수 있을까요? 당연히 불가능합니다. 모든 영장류 과학자들이 말해줄 겁니다. 어쨌든 침팬지는 인간과 함께 있을 때 정말 위험한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명백한 사실들도 비교 심리학자 윈스로프 켈로그가 직접 실험해보는 것을 막지 못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아이인 도널드와 함께 구아라는 아기 침팬지를 키우기로 결정했습니다. 1931년 초 켈로그 가족은 구아를 입양해 집으로 들여 어떤 일이 일어날지 궁금해했습니다. 그들이 구아를 아이처럼 키울 수 있을까요? 구아가 있으면 도널드는 더 침팬지처럼 행동할까요? 이것은 완전히 미친 짓이고 엄청나게 위험하지만 그들은 정말로 시도해봤습니다. 그들은 구아가 인간과 비슷한 발달을 이룬 것에 감명을 받았습니다. 9달 사회화 후 그녀는 컵을 집거나 숟가락을 사용하는 등 몇 가지 명령을 인식하고 실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얼굴로는 아니더라도 옷이나 냄새로 사람을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도널드는 어릴 때 구아와 시간을 보내며 침팬지 행동과 몸짓을 많이 따라했지만 그 이상으로는 발달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구아는 생리학적으로 인간의 언어를 습득하고 반복할 수 없었습니다. 침팬지가 믿을 수 없을 만큼 똑똑한 동물임은 분명하지만 그래도 어디까지나 동물이기 때문입니다. 켈로그 부부는 이 실험이 지나쳤다고 판단했습니다. 도널드가 구아의 여러 소리를 따라하기 시작하자 이 실험이 구아를 진화시키기보다는 도널드를 망칠 가능성이 더 크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말 그대로 어떤 영장류 전문가라도 첫날부터 그렇게 말했을 겁니다. 역겨운 과학자보다는 구아와 식탁을 나누는 게 낫겠죠. 15번째. 스턱스퍼스는 이름도 이상하지만 더 이상한 업적으로 유명한 과학자였습니다. 그는 황열병이 체액을 통해 사람 간에 감염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가 이를 증명하는 방법은 가능한 한 많은 체액에 자신을 노출시키는 것이었습니다. 1793년 필라델피아를 황열병이 휩쓴 지 몇 년 후 퍼스의 실험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먼저 자신의 팔에 절개를 가하고 황열병 환자의 구토물을 직접 상처에 부었습니다. 퍼스는 황열병에 걸리지 않자 운이 좋았다고 여기고 다시는 이런 일을 하지 않기로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대신 그는 상상할 수 있는 가장 끔찍한 방식으로 점점 더 선을 넘었습니다. 그는 황열병 환자의 구토물을 자신의 눈에 직접 부었습니다. 그는 구토물을 튀겨 연기를 마시고 희석하지 않은 구토물을 마셨지만 감염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구토물이 감염 경로에서 제외된 것을 확신하자 그는 감염된 피, 소변, 침을 온몸에 문질렀습니다.
어쩌면 그는 과학자와 자기 파괴적 변태의 경계가 매우 얇다는 것만 보여줬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는 황열병이 체액으로 전염되지 않음을 확실히 증명했으니 그만한 가치는 있었습니다. 물론 이 모든 것이 결국 쓸모없긴 했죠. 황열병은 모기로 전염되는 바이러스 질환이며 퍼스는 말기 환자들의 몸에 바이러스가 남지 않은 것을 이용했습니다. 그리고 퍼스가 이미 그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결국 황열병 체액에 중독된 건 아닐까 의문이 듭니다. 제발 이 얘기는 그만하고 남자 화장실처럼 덜 역겨운 곳으로 가죠. 14번째입니다. 아니에요, 경찰관님. 저는 단지 심리 실험을 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화장실에서 남들이 볼일 보는 걸 지켜보다 들켰을 때 할 변명입니다. 하지만 만약 그들에게 그 연구의 제목이 화장실에서의 개인 공간 침해, 각성에 대한 시사적 증거라고 말했다면 더 큰 공경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1970년대 진행된 연구로 공중 화장실에서 남성들이 소변 보는 모습을 관찰한 것이었습니다. 이 연구는 남성들이 공용 화장실에서 주변이 너무 가깝다고 느낄 때 소변 보는 시간이 더 긴지 묻는 다소 유치한 질문에서 시작됐습니다. 연구진은 연구진이 시킨 사람들이 아무것도 모르는 참가자들을 소변기에서 둘러싸는 동안 이를 몰래 관찰했습니다. 그들은 그런 다음 사람들 주위에 다른 사람이 가까이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각 참가자가 소변기에서 소변을 시작하는데 걸린 시간을 측정했습니다. 과학계는 이 연구를 대체로 이상하고 역겹고 거의 의미 없는 것으로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만약 이게 항상 당신을 괴롭혀온 질문이라면 무대 공포증이 있을 때 소변을 보기 더 힘들다는 사실을 알고 이제는 안심하고 잠들 수 있을 겁니다. 인생의 큰 질문들에 대해 말하자면 13번째 질문입니다. 당신의 영혼의 무게는 얼마일까요? 아니요, 이건 저희의 데뷔 이모풍 복고 앨범 이름이 아닙니다. 이 질문은 1907년에 의사 던컨 맥두걸이 진지하게 제기한 것입니다. 이 질문은 이후 21g 실험으로 알려지게 된 일을 촉발했죠. 전문 과학자가 아닌 사람에겐 이것이 직관적으로는 그럴듯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는 임종을 앞둔 환자들을 특별히 설계된 저울 위에 올려놓고 정확히 사망하는 순간의 무게를 기록했습니다. 죽음이 정말로 영혼이 몸을 떠나는 것이라면 그는 어떤 일관된 무게 감소가 인간 영혼의 무게를 밝혀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미 그 자체로 약간 미친 짓이죠. 과학에 대한 이상한 관점과 형이상학적, 종교적 주제를 뒤섞으니까요. 하지만 실험을 한 후 그는 인간의 영혼의 무게가 대략 21g, 즉 0.7온스 정도일 것이라는 가설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여러 이유로 매우 이상한 일입니다. 많은 임종자들이 가족과 함께하고 싶어해서 이 실험은 몇 번만 진행됐습니다. 대부분 의사의 저울 위에서 임종을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실험은 단지 6명만을 대상으로 했다는 문제가 있었는데 이렇게 큰 주장을 하기에는 표본이 너무나도 적었습니다.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문제가 되는데 6명의 실험 참가자 중 실제로 맥두걸이 검증하고자 했던 가설을 확인시켜준 사람은 단 1명뿐이었습니다. 그래서 21g이라는 사실이 클릭을 유도하는 계정들에 의해 인터넷 곳곳에 퍼져 있지만 이는 형편없는 실험 설계에 근거한 도시 전설에 불과합니다. 가끔 멍청한 실험들은 별로 심오하지 않고 정말 어이없을 때도 있습니다. 12번째입니다. 수천 달러를 쓸 수 있는 가장 바보 같은 일은 무엇일까요? 유지비나 재산세를 감당할 수 없는 맥맨션? 수천 개의 비니 베이비 인형? 암호화폐? 아니면 플라스틱 공룡 꼬리를 단 닭을 이용해서 공룡이 어떻게 걸었는지 알아내려는 연구일까요? 네, 그건 실제 연구였고 이그 노벨상도 받았습니다. 이그 노벨상은 독특한 연구에 주어지는 과학 풍자상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과학자들은 새가 공룡의 후손이라고 생각했고 닭이 지구상에서 가장 널리 퍼진 2발 달린 새 중 하나이기 때문에 독특한 선택을 했습니다. 닭에 인공 공룡 꼬리를 달아 공룡의 실제 보행 방식을 알아보려 했던 것입니다. 적어도 공식적으로는 그게 논리였습니다. 혹시 궁금하셨다면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 꼬리가 무게중심을 잡아주기 때문에 공룡은 몸을 심하게 웅크리고 거의 수평에 가까운 자세로 걸었다는 것입니다. 그 꼬리는 정말 값어치를 합니다. 닭공룡이 아주 획기적인 건 아닐지 몰라도 만약 헛소리가 아니라면 우주 전체를 뒤집어 놓을 만한 이론은 어떨까요? 11번째입니다. 20세기 전반 오스트리아와 독일을 잠깐 들르지 않고서는 나쁜 과학에 대한 영상이 완성될 수 없겠죠? 이 시기에는 특히 나치 운동이 시작되면서 정말 악랄한 과학 이론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어떤 것들은 그냥 이상하고 멍청하기만 했죠. 엔지니어 한스 호르비거는 벨트크라이슬러라는 세계를 바꿀 이론을 만들어냈는데 그는 일반적인 과학자들처럼 연구를 통해 이 이론을 생각해낸 것도 아니었습니다. 대신 그는 이 세계를 바꿀 이론을 환상 속에서 발견했습니다. 그 이론이 뭐였냐고요?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그러니까 그는 얼음이 우주의 중심적인 힘이며
그 우주적인 힘으로 모든 현실을 하나로 묶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이 이론이 쓸모없고 현실적인 근거가 전혀 없었을지라도 한스는 여전히 자신의 대중 강연 투어에서 이 이론을 적극적으로 홍보했습니다. 결국 이것은 게르만 문화에서 이상한 논쟁거리가 되었고, 히틀러가 집권할 무렵에는 세계 얼음 이론이 본질적으로 아리안 이론인지 아니면 유대인적 영향이 더 강한 것인지에 대한 논쟁이 벌어질 정도였습니다. 다음 이야기에는 시원하고 상쾌한 음료가 등장합니다. 10번째입니다. 19세기 후반과 20세기 초에 의사들과 과학자들은 수혈할 때 우유를 혈액 대신 사용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 결과는 정말 많은 문제들이 발생했습니다. 참고로 혈액형은 1901년에야 발견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는 혈연 관계가 있는 사람이 옆에 있지 않는 한 수혈은 말 그대로 완전히 운에 맡기는 일이었습니다. 겉보기에는 완전히 성공적인 수혈을 했다고 생각했지만 환자가 갑자기 반응을 일으키고 사망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모두가 범용 수혈 물질을 원했고, 일부 과학자는 왜 우유는 안 될까 라고 생각했습니다. 수혈에는 이미 이상하고 괴짜 같은 역사가 있었습니다. 이 시점에서 수혈은 이미 1600년대 후반에 시작되었으며 때로는 우연히 성공하거나 끔찍한 결과를 낳기도 했습니다. 일부 과학자들은 원하는 특성을 가진 동물의 피를 사람에게 수혈하면 정신적 기질을 치료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예를 들면 심각한 정신질환과 공격성을 가진 사람에게 양의 피를 수혈해 진정시키려는 것과 같습니다. 당연히 이런 방법은 효과 없었고 웃기는 발상이었습니다. 약 2세기 동안 연구가 거의 중단되었습니다. 혈액형에 대한 결정적인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수혈은 야만적이고 치명적인 행위로 여겨졌고, 한동안 바티칸에 의해 공식적으로 금지되기까지 했습니다. 1854년 제임스 보벨과 에드윈 호터 박사에 의해 새로운 우유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들은 우유 속의 지방 입자가 백혈구로 변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이들은 이것을 구실로 사람들에게 우유를 주입했습니다. 참고로 인간의 모유도 아닌 소의 우유였습니다. 처음 시도한 환자는 실제로 호전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 5명은 모두 사망했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은 날고기와 오염된 강물이 등장하기 전까지 미국 전역을 휩쓴 최고 인기 건강 트렌드가 됐습니다. 과학자들도 때때로 믿을 수 없을 만큼 어리석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어리석음과 악함이 결합될 때 발생하는 일입니다. 9번째입니다. 정신질환은 사람마다 원인이 매우 다양하고 뇌화학부터 심리, 신경학까지 복잡한 주제입니다. 하지만 악명 높은 헨리 코튼 박사는 아주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만약 모든 정신질환이 감염된 치아처럼 신체적 감염의 결과라면 어떨까요? 사실이라면 엄청난 일이죠. 문제는 전혀 사실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1907년 뉴저지 주립 정신병원에 신임 의사로 부임한 코튼은 자신의 이름을 알리고 싶어 했습니다. 코튼은 감염으로 인해 고열을 앓는 환자들이 환각과 망상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다는 글을 읽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둘 사이에 직접적인 연관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죠. 코튼은 환자들의 썩은 이를 대량으로 뽑는 수술을 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정신적 트라우마도 제거할 수 있을지 고민했습니다. 이곳에서 가장 미친 사람은 바로 이 병원 책임자였습니다. 그리고 이 방법이 실패했을 때 그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물러서지 않았나요? 아니요, 그건 포기하는 사람의 말이에요. 환자들이 여전히 정신질환을 앓는 건 몸속에 아직 그가 도려내지 못한 숨은 감염이 남아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정신질환자들의 편도선을 제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도 효과가 없으면 당신의 조증의 원인이 된다고 믿는다면 기꺼이 고환이나 난소도 제거했습니다. 어떤 환자들은 심지어 대장까지 제거당했습니다. 이 남자의 수술 사망률이 무려 45%에 달했다는 사실이 놀랍게 들리시나요? 통계적으로 보면 그건 정말로 동전 던지기로 운명을 결정하는 것만큼이나 나쁜 수치입니다. 병원은 곧 코튼의 손에 훼손된 희생자들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가 병원을 떠났을 때 그는 그 성공을 바탕으로 개업이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는 뉴저지 상류층의 정신적 고통을 치료한다며 치아를 뽑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돈이 상식이나 행복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코튼은 잔혹하게 환자들을 도살한 멍청한 과학자였지만 생애 동안 아무 대가도 치르지 않았습니다. 믿기 어렵겠지만 이보다 더 괴물 같은 미친 과학자도 있습니다. 8번째. 여러분은 시드니 고틀리브라는 이름을 잘 모를 수도 있지만 그의 가장 악명 높은 작품인 CIA의 화학 프로젝트 MK 울트라에 대해서는 들어봤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LSD를 세뇌도구로 활용하기 위해 나치 전범들과 731 부대에서 일했던 괴물들에게서 직접 가져온 방법론을 사용했습니다. MK 울트라 전체의 범죄는 여기서 다 언급하기엔 너무 많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이 프로젝트는 모든 과학적 목표에서 실패했으며 그 뒤에는 인간의 고통과 죽음만이 남았습니다.
고틀리브가 형편없는 과학자였던 이유 중 하나는 그냥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보려고 CIA 동료들에게 아무렇지 않게 LSD를 투약하곤 했다는 점입니다. 이로 인해 가장 불행한 희생자 중 한 명은 고틀리브의 동료 프랭크 올슨이었다. 올슨은 제2차 세계대전 중 메릴랜드주 프레더릭에 있는 포트 디트릭의 비밀 미국 생물학전 연구소에 배정된 최초의 과학자 중 한 명이었습니다. 이 일로 그는 나중에 고틀리브와 충돌했고, 고틀리브는 회사 야유회에서 그의 음료에 약을 넣었습니다. 그 일로 올슨은 동료들 앞에서 창피하게 정신적으로 무너졌습니다. 이 일로 올슨은 편집증과 직업적인 걱정에 시달리며 점점 미쳐갔고, 결국 1953년 호텔 창문에서 떨어져 사망하는 사건으로 이어졌습니다. 이 사건은 아직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고틀리브의 실험에는 윤리나 과학적 방법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것은 단지 과학의 외투를 빌려 입은 무의미한 사디즘에 불과했습니다. 여기 MK 울트라 사건에 관심이 많더라도 아마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이상한 사실이 있습니다. 프로젝트가 무너지고 고틀리브가 은퇴한 후 그는 전혀 다른 직업을 선택하기로 했습니다. 평생 말을 더듬었던 고틀리브는 언어치료 자격증을 취득했고, 남은 생의 대부분을 중고등학교 언어치료사로 보냈습니다. 미국에서 악령 높은 미치광이 과학자에게 언어치료를 받는 건 정말 기이한 경험이었을 겁니다. 그가 화학보다 언어치료에 더 뛰어나고 윤리적이었길 바랍니다. 7번째, 과학자인 절친과 어울리면서 인류 지식의 발전을 위해 서로의 불화를 고문하는 게 이상한 일일까요? 그게 이상하든 아니든 허버트 울라드와 에드워드 카마이클이라는 두 과학자는 1933년에 실제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들은 어떤 느낌인지, 그리고 과학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서로의 고환에 추를 달아 실험했습니다. 그냥 남자들이 남자들답게 행동한 거죠. 걱정 마세요. 그들이 추를 더할 때마다 가끔 고환에 국소 마취제도 넣었습니다. 이게 진짜 연구라는 걸 맹세합니다. 우리가 영상 때문에 상상해낸 이상한 BDSM 팬픽션이 아니에요. 결국 그럴 만한 가치가 있었을까요? 사실 누가 알겠어요. 지식을 위해 고환까지 희생할 각오가 있는 사람들은 존경받을 만합니다. 우리보단 그들이 하는 게 낫죠. 6번째, 잭 파슨스는 이 목록에서 가장 기이한 인물 중 하나였습니다. 그는 고체 연료를 개척한 뛰어난 로켓 과학자였을 뿐만 아니라 오컬트 지도자인 알레이스터 크로울리의 성마법사 수련생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로스앤젤레스에서 자신만의 마법 결사를 두고 비슷한 종교적 신념을 가진 괴짜들과 어울렸습니다. 그런 기이한 취미들은 결국 그의 과학 연구에 여러 방식으로 영향을 주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파슨스는 자신의 오컬트 연구에 더욱 몰두하게 되었고, 미래의 사이언톨로지 창시자인 엘 론 허버드와 관계를 맺으며 세상에 적그리스도를 탄생시키려는 시도까지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허버드는 파슨스의 처제와 그의 돈 대부분을 가지고 도망쳤습니다. 그의 인생이 무너졌을 때 그는 어리석은 판단 실수를 저질러 보안인가를 잃었고, 그로 인해 정부 로켓 계약의 기회도 잃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잭 파슨스 이야기의 가장 슬픈 결말은 폭발성 수은을 부주의하게 다루다 찾아왔습니다. 파슨스는 폭발 후 37분 만에 부상으로 숨졌습니다. 그 소식이 너무 충격적이라 그의 어머니도 같은 날 세상을 떠났습니다. 오늘날까지도 이것이 정말 사고였는지 아니면 암살 시도를 은폐하기 위한 것이었는지에 대한 소문이 끊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파슨스는 천재였음에도 불구하고 평생 엉망진창인 사람이었습니다. 이번이라고 다를 게 뭐가 있겠습니까? 5번째로, 심리학 실험에 관심 있는 거의 모든 사람들은 언젠가 스탠퍼드 감옥 실험을 접해본 적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심리학자 필립 짐바르도는 평범한 대학생들을 모의 감옥 안에서 죄수와 교도관으로 변신시켰습니다. 그 결과 참가자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에 몰입하면서 빠르게 잔인함, 굴욕, 학대로 치닫게 되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이 연구는 적절한 상황만 주어진다면 거의 누구나 자신이 결코 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행동까지 하게 될 수 있다는 증거로 인용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그건 과학적으로 전혀 말이 안 됩니다. 이 연구도 상징적 연구들과 마찬가지로 연구 방법에 아쉬움이 많고, 필립 짐바르도 교수가 결과를 얻기 위해 무리한 부분이 많음을 보여줍니다. 짐바르도는 경비원들에게 더 잔인하게 행동하라고 지시했고, 그들이 더욱 비인간적으로 행동하도록 규칙과 지침을 강요했습니다. 경비원들은 이미 잔인함을 연습하고 준비했지만 죄수들은 아무런 준비 없이 갑자기 투입됐습니다. 죄수들과 경비원 모두 일관되게 반응하지 않았고, 짐바르도가 원했던 패턴 외에 실제로 일관된 패턴은 없었습니다. 결국 이것은 인간 마음의 어둠을 증명하지 않습니다. 단지 누군가 이야기를 만들고 데이터를 조작하면 엉터리 이야기가 된다는 것만 보여줍니다. 4번째, 인포그래픽스 쇼에서 전하는 작은 공익 광고입니다. 의사가 지시하지 않는 한 눈에 아무것도 넣지 마세요.
자칭 바이오해커 가브리엘 라시나는 인간이 어둠에서도 볼 수 있는 방법을 찾으려 할 때 그런 경고를 듣지 못했습니다. 그는 인슐린, 디메티일 설폭사이드, 그리고 실명 치료에 사용되는 약물인 화학물질 클로린 E6을 혼합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실명을 치료하는 약을 시력이 정상인 사람의 눈에 넣으면 당연히 결과는 초인적인 시력이겠죠. 그것이 바로 그 실험의 논리였습니다. 하지만 그 논리에는 치명적인 결함이 있다는 점을 간과했습니다. 더 많은 빛을 받아들이는 눈은 어둠 속에서 더 잘 볼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낮에는 훨씬 더 쉽게 손상될 수 있습니다. 가브리엘은 운이 좋았던 거죠. 가브리엘은 눈에 무언가를 붓는 실험으로 실명 대신 어둠에서 더 잘 보게 되었고 다음날 아침에는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세 번째로, 조셉 바크로프트를 바보라고 부르는 건 거의 잔인한 농담처럼 느껴집니다. 그는 실제로 역사상 가장 극한까지 가는 과학자 중 한 명이었으니까요. 우리가 그렇게 말하는 건 그가 살아남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크로프트처럼 인간의 지식을 추구하면서 완전히 미친 짓을 한다면 살아남는 건 통계적으로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바크로프트는 산소 공급과 혈액 연구에서 군대와 협력했으며 이 연구는 제1차 세계대전 때 화학 무기로 큰 피해를 입은 영국군에 특히 유용했습니다. 영국인들이 겨자를 좋아할 수는 있지만 겨자 가스는 절대 좋아하지 않으니까요. 바크로프트는 용감하게 직접 행동에 나서서 시아나수소로 가득 찬 방에 곧장 들어가 자신을 직접 노출시켰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무려 10분 동안 머물렀고 가스실에서 살아남은 뒤 밖으로 나와 연구를 계속했습니다. 혈액순환을 더 연구하기 위해 그는 자신을 냉동고 안에 가두고 저체온증에 걸려 의식을 잃을 때까지 버티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그의 가장 미친 실험에 비하면 농담처럼 느껴집니다. 그는 몸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기 위해 산소가 부족한 방에 무려 일주일 동안 머물렀습니다. 그가 방에서 살아나왔을 때 피부는 밝은 파란색이었습니다. 바크로프트의 실험은 미친 짓이었지만 그를 완전히 바보라 할 순 없습니다. 그는 살아남았으니까요. 마지막 두 과학자는 그들의 충격적이고 위험한 실험에서 그렇게 운이 좋지는 못했습니다. 두 번째, 카우보이 같은 핵물리학자가 데몬 코어라는 별명을 가진 거대하고 불안정한 플루토늄 덩어리를 가지고 장난치기로 결심했을 때 과연 무슨 일이 잘못될 수 있을까요? 결국 모든 것이 잘못될 수 있었고 그것도 가장 끔찍한 방식으로 일어났습니다. 그것이 바로 루이스 스로틴과 1946년 5월 21일 운명적인 날에 그와 함께 일했던 불운한 모든 사람들에게 실제로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물리학 수업을 길게 들을 필요 없이 슬로틴은 자신이 용의 꼬리를 간지럽히기라고 부르는 실험에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그 실험은 드라이버를 사용해 데몬 코어를 조작하여 핵분열 반응을 유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슬로틴의 모든 동료들은 그에게 이건 언젠가 그를 죽게 만들 끔찍한 생각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무슨 이유에서인지 그는 계속해서 그 실험을 했습니다. 이 모든 일은 임계 사고 때 절정에 달했습니다. 그가 드라이버를 떨어뜨리면서 상단 디플렉터가 코어를 완전히 감싸게 되었고 방 안에 있던 모두가 엄청난 양의 치명적인 방사선에 노출되었습니다. 스로틴은 모두가 그에게 멋져 보이려고 계속하던 그 엄청나게 위험한 행동에 대해 해주던 충고를 따르지 못해서 결국 9날 뒤 끔찍한 고통 속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첫 번째, 당신은 논쟁에서 이기려고 어디까지 갈 수 있나요? 만약 당신이 벌레에게 치명적으로 산채로 먹히는 것까지는 절대 하지 않겠다고 생각한다면 당신은 제시 윌리엄 라지어 박사만큼의 도덕적 신념은 없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평생의 적이 말라리아와 황열병이었던 인물로 이 질병들과 싸우기 위해 자신의 모든 힘을 다하고자 했습니다. 1800년대 후반 미국 육군이 황열병과 같은 전염병이 군대의 가장 큰 위협 중 하나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라지어 박사는 황열병위원회에 배치되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모기가 이 질병의 매개체가 될 수 있다는 연구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말라리아 연구로 치명적 벌레와 가까이 일한 경험이 있어 이 연구가 사실일 수 있다고 굳게 믿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황열병에 감염되었다고 믿는 모기에 직접 물리는 것보다 더 확실하게 이를 증명할 방법이 있을까요? 그래서 그는 실제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대가로 그는 2주 조금 넘게 지난 후 황열병으로 사망했습니다. 그는 죽었지만 그래도 옳았던 겁니다. 미국 과학자 12명이 실종되거나 사망했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를 확인해보세요. 아니면 이 영상을 시청해도 됩니다.